예, 이번 주는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난 1차 시에서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이제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의 그 집회와 관련된 그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현황이라고 할까?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가볍게 서론 형태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와 3주차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가 39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와 3차 시에는 이 자료를 제공하겠는데, 하여튼 2차 시와 3차 시로 그 이제 수업 영상은 나눠서 만들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낙태죄를 이제 제정 법을 처음에 만드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일부 법률 조항을 고치는 걸 개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낙태죄와 관련된 법적 논쟁의 역사를 이제 잘 그 정리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신유나 최규진 두 분 선생의 논문을 이제 우리 수업 자료로 가지고 와서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국문 초록은 이제 그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키워드를 이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본 연구는 이 연구는 낙태죄의 제정과 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를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약된 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그 낙태죄와 관련된 어떤 그 법적 논쟁의 그 흐름을 굉장히 잘 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하여튼 1950년대 한국은 이제 분단, 그다음에 한국 전쟁, 황폐화됐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곤란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어, 남성들은 이제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근데 전쟁의 와중에서는 어쨌든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전쟁에 나가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고, 뭐 여성들도 이제 뭐 하여튼 엄청난 그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 삶을 견뎌내기 위한 어려움과 마주했죠. 근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의 문제, 임신과 출산의 문제. 근데 그 출산에 이르기 전에 이제 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 경제적 곤란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글에서도 좀 더 그 낙태를 하게 되는 이제 어떤 상황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볼 거예요. 여기서 사회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50년대는 뭐 그런 그 사회 경제적 곤란이 좀 더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제 국력 강화를 위해서 그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구 정책의 그 하위 수단으로 낙태 문제를 본 거예요. 근데 60년대에 들어서 경제 개발을 이제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이 이제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60년대 이제 이 뭐 1차, 2차,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 근데 PIM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PIM에 초점을 맞춘 가족 계획 사업만으로는
이제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사문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그러다가 87년과 92년에 이제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낙태죄는 이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 그 실제로 엄격하게 그 죄를 찾아서 묻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낙태죄는 정치시키면서 그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서 큰 틀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성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 효과, 그러니까 그 가족계획사업, 그러니까 인구의 조절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구 조절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합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아니 그게 아니라 피임을 통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좀 허용하는 조항을 이제 이렇게 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이제 그 낙태죄를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일부러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수술 중에 의사가 수술 중에 뭐 산모가 이를테면 생명을 잃었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건 이제 불법 시술일 테니까 그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알면서도 이제 모른 척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7년과 92년에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했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인데, 근데 1차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그 낙태를 반대하는 게 일단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저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는 또 인구 구조 변화가 감지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출산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인구 증가 정책으로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해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인구 정책마저도 이제 진보 정권에서 개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태죄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에 와서는 사실 이제 그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 낙태죄가 위헌 여부를 이제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대는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여성운동, 페미니즘 진영에서 낙태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제기하는 일정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낙태죄 논쟁이 이제 그 또 이렇게 좀 논쟁이 불붙고 그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송으로 나아갔고 그런데 이제 언제 1차 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2020년 올해 4월이었던가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다.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관련 법의 흐름은 이 국문초록 그 요약본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좀 흐름을 알 수 있죠. 예,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아니고 2019년이었군요. 예, 2019년 작년에 우리가 2020년이니까 2019년 4월 달에 헌법 불합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1차 시해 때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이제 70년대 초반에 70년 71년도에 낙태죄가 허용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50년 정도 뒤에 이제 그 낙태죄가 되면 폐지되는 미국은 70년대 초에 1970년대 초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우리는 50년 정도 지난 2019년 4월 달에 헌법 불합치 낙태죄가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일단 폐지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사회 운동 진영에서 되면 이제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과 현실 간에 이제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해외 사례도 참고는 되겠지만 한국 사회 특성을 우선 살필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글에서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 주된 내용인 낙태죄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어떤 분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낙태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이제 그다음에 이야기를 어떤 전개할 때 그 어떤 용어의 그 명확한 사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낙태 보니까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 참, 임신 중지. 아까 1차 시에서 여성단체들은 임신 중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이제 낙태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그동안에 이제 익숙하니까 낙태라고 하는 그런 용어, 그 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런 표현도 이제 일부 혼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이제 이건 이제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선행 연구가 무엇인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글에서는 어쨌든 납태죄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사회 정책 맥락에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80년대와 90년대의 형법상 납태죄 개정 과정과 2012년 납태죄 헌법소송 이후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2020년대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씩 나눠볼까요? 50년대 해방된 다음에 미 군정기를 지나서 해방은 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3년 정도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 정부가 또 그 이제 남한만 이제 단독 정부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분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우리가 하죠.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이때 헌법을 제정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법률 조항까지 우리가 공부할 건 없겠습니다. 낙태죄와 관련된 때면 어떤 그 법률의 측면의 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국가 정책이 이 낙태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의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민지 시기에, 그 말이죠. 식민지 시기에 일본 형법의 상당 부분이 존속됐다는 얘기죠. 일제 형법 중에서 특히 낙태죄 조항도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헌법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도 그 효력이 이제 식민지의 어떤 유산이 이렇게 해방된 우리 이제 새로운 국가에도 유산이 다양한 측면에서 법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태죄가 여전히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동의 낙태죄가 뭐냐, 부동의 낙태죄,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제 이렇게 부동의 낙태죄가 또 이제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953년에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낙태죄가 형법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즉 그 국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50년대. 그리고 태아의 생명 존중과 성도덕 문란 방지, 이런 윤리적 이유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50년대에 낙태죄 존치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논리가 뭡니까? 인구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낙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낙태 필요성. 그러니까 여성의 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전혀 이 낙태죄를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에는 아예 개입 자체가 안 되어 있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국력의 문제라든가 인구 증감의 필요성, 그런 그 수단으로서 낙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열악한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 낙태죄가 제정되면 낙태 시술이 음성화되고, 현재는 사실은 그러고 있죠. 오히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낙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영유아가 살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런 인구 증가를 통한 국력 강화라고 하는 소위 재생산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이런 그 이제 국회 법사위 수정안이 통과됐군요. 그래서 1993년 9월 18일 날 낙태죄를 포함시키는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낙태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 자, 쭉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각종 5번에 있는 거죠. 당시 50년대 당시 낙태 폐지론자들의 주장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점만 달랐을 뿐 낙태죄 존치론자도 같은 그런 국가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형법의 제정, 50년대 53년인가요? 형법의 제정에서 낙태죄가 존치됐잖아요. 이것은 전쟁 직후라고 하는 시대 상황. 이를테면 인구 감소,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소위 이제 여성의 어떤 성역할 고정화,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남북통일 이후에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가 많아야 한다. 참, 남북통일 이후에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보다 남한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자, 예. 하여튼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재생산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낙태죄가 형법 조항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50년대 여성들에게 그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그 여성들이 맞이한 현실이 더 이제 참혹했다는 얘기죠. 뭐겠습니까? 사회 경제적 어떤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형법에 낙태죄가 실행되었어도 낙태가 그렇게 줄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임시, 하여튼 낙태를 경험하고 또 여러 번 낙태를 이제 한 사람을 또 혼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을 이제 소위 베이비붐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합계 출산율이 6.3명. 지금은 1도 안 되거든요. 1도 못 돼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제 한 명이,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있는, 한 명 낳는 게 일이다, 이 말인데, 6.3명, 60년대 합계 출산율이 6.3명이라는 얘기는 60년대에 가임 여성이 아이들을 6.3명 정도 낳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낳았죠. 이게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고, 3% 수준에 달하는 인구 증가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낙태죄가 있었어도 인구는 이제 하여튼 늘었지만 그 낙태죄 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던 국력이 강화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미국과 국제기구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할 만큼 열하겠죠. 전쟁 이후니까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50년대 상황이죠.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60년대는 이제 박정희 시대죠. 쿠데타.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그 정치적 정당성을, 그러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반공,
반공주의,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반공주의, 친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죠. 그 오랜 가난을 해결하겠다,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 근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지만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인구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는 인구 이제 생산이 필요했던, 인구 증가가 필요했는데 60년대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인구 억제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매년 1억 원씩 10년간 투입해서 42던 출생률을 21로 떨어뜨린다고 가정하면, 그 출생 방지된 애기들 14세가 될 때까지 소요될 양육비, 하여튼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6명이나 낳으면 이를테면 그러겠죠.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소년 부양 부담이 경제 발전을 크게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구 억제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이제 점차 낮춰서 70년대까지 2.0으로 낮추자. 이런 인구 억제 정책을 제시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피임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 억제를 시도하고, 그러나 앞에서도 봤지만 50년대도 그랬지만 피임만으로는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낙태. 낙태, 그러니까 연구 영역을 주는 거예요. 낙태 형법에 낙태죄가 있지만, 낙태는 이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낙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출생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이제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모색했다는 얘기죠. 왜죠?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개입해 낙태를 단죄의 대상으로 삼던 50년대와는 아주 달랐죠. 6, 70년대는 국가가 나서 낙태를 인구 억제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낙태의 문제를 어떤 그 모성성이라든가 여성의 그 자기 몸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구의 어떤 그 증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낙태를 포함한 낙태죄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쭉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뭐 여러 가지 장기 집권에 따른 그런 어떤 이제 국민의 피로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저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한편, 이제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제 보여야 정권의 유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더 이제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가족계획, 10개년 계획,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죠. 후진국 상태에서의 국가주의적 어떤 그 소위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그런 어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인구를 일정으로 낮춘다. 76년에는 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사유를 담은 이제 법안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모자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이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자보건법에서,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녀의 동의 없는 임신 중절 수술을 형법에서 이제 그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구 정책 관련해서 그 이제 낙태를 통해서 인구를 좀 조절할 필요성을 이제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자보건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낙태가 가능한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형법의 조항보다는 훨씬 더 조금 요연해진 그런 이제 조항들을 모자보건법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수층이 워낙 또 반발해서 그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호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위 임신 중절 수술, 낙태 허용의 범주가 매우 좁게 제한적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군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2차 시에서는 보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하여튼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인 그런 어떤 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나 이런 경우가 이제 태아에 있다면 모자보건법에서는 이제 이런 규정을 두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강간은 성폭력이고요. 준강간도 물론 성폭력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구분할 줄 아세요?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피해자가 대체로 이제 여성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물론 요즘에 이제 뭐 남성 간에 뭐 어떤 동성애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제 여성이라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 여성이 이제 뭐 술에 그 많이 취해 가지고 어떤 그 의식이 이제 의식 불명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이제 준강간이라고 해서 강간보다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혈족이나 인척 간의 그런 이제 그 성폭행을 통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의 지속이 그 이제 어떤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이런 이제 매우 제한적인 그런 이제 어떤 조항을 모자보건법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낙태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2차 시험까지 하고 끊었다가 3차 시에서 이 부분 이어서 바로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